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은 운 좋게 사랑받으며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데요. 슬프게도 저는 후자였습니다. 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저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상처를 주고 때로는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게도 한 사람, 끝까지 저를 지켜주려 했던 존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 덕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는 단순히 불행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을 버텨내고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어릴 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나요? 저처럼 끝까지 버티다 보면 언젠가 따뜻한 손길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왔어요. 지금에 와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렇게까지 버텨온 제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어렸을 때 제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게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면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가족들을 그리라고 할 때조차 상상해서 그려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전부 웃는 표정으로 가득한 화목한 가정을 그리는데 저 혼자서 절망적인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분위기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종이 위에라도 마음껏 행복한 우리 집을 펼쳐내고 싶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살갑게 대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원수처럼 대하는 광경이 익숙했죠. 엄마랑 아빠는 마치 서로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끝없는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본 기억이 없고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릇이 눈앞에서 서로를 향해 날아다니는 건 당연했고 때론 서로 머리채를 붙들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죠. 엄마 아빠가 싸우고 나면 저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아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 밟아서 다치기라도 하면 2차전을 시작하게 됐으니까요. 제 손가락이 날카로운 조각에 찔려 다치는 날도 있었지만 부부싸움을 지켜봐야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어요. 당신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뭐라도 할 거야. 당신 같은 놈팡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 지금 말 다 했어? 나는 뭐 좋아서 당신 얼굴 보고 사는 줄 알아? 어디 얼굴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자를 거둬서 살려줬더니 지금 큰 소리를 내는 거야? 은혜도 모르는 걸 내가 뭐하러 주워왔나 몰라. 길바닥에서 굶어 부스러지게 놔뒀어야 하는데. 차라리 그랬으면 고통 없이 갔을지도 몰라. 나같이 불행한 여잔 이 세상에 또 없을 거야.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겨우 빚보나 했더니 이런 놈팡이 덫에 걸려가지고 뭐 갖다 주는 것도 없으면서 생색만 내고.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고성방가로 가득했고 저는 눈치 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 가는 것보다 학교에 있는 게 더 좋았죠. 그래서 방학이 시작하기도 전에 얼른 끝나기를 바라기도 했답니다. 남들은 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청소 시간에 몰래 도망가는데 저는 늦게까지 일부러 남아있다가 솔선수범한다고 칭찬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힘겹게 수레를 끌고 가시는 걸 보면 일부러 도와드렸죠. 뭘 하든지 그냥 시간을 끌어 집에 늦게만 갈 수 있다면 다 좋았습니다. 귀가했을 때 좋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저를 착한 아이라고 기특하게 여겼지만 저는 선의를 가지고 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진심으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엄마와 아빠가 거친 말이 오고 가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꼭 그 끝에는 저에게 화살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엄마랑 아빠는 언제나 이혼을 입에 담았고 저를 서로에게 떠넘기려 날카롭게 다퉜거든요. 뭐 언제는 나보고 엄마 자격도 없는 년이라고 하더니 왜 애는 나보고 키우래? 나만 빠져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인생의 걸림돌이라며. 내가 살아줘 줄 테니까 어디 한번 잘 키워보라니까. 여태까지는 나보고 꺼지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태도가 변한 거지?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물란하게 살더니 그 버릇 어디 가겠어? 그리고 당신 솔직히 말해봐. 제가 내 딸이 맞긴 해? 참나,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그런 말을 해? 밖에 손잡고 나가봐. 누가 봐도 당신 딸이라고 할걸? 똑 닮아놓고 지금 누구 보고 물러나다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우리한테 생활비도 안 갖다 주면서 걸핏하면 술집 가서 여자들한테 뿌리고 오잖아. 얼씨구, 약점 잡았다는 듯이 굴고 싶은가 본데 내가 괜히 의심하는 줄 알아? 어떤 여자가 애 낳고 몸 추스리자마자 춤추러 나가 놀고 싶어 하냐고. 내가 그때 진작 내쫓아버렸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애 엄마라고 눈 감아줬더니 썩 때리고 꺼져.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저는 마치 짐짝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저를 낳고 기른 엄마, 아빠한테 당장 갖다 버리고 싶은 취급을 받으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주변에서 평판이 좋은 아이였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싸우느라 끼니 챙겨주는 걸 까맣게 잊으면 친구네 집들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놀러 왔다며 좋아해줬고 친구네 부모님들은 이미 소문을 익히 들었는지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죠. 그런데 친구네 집에 가서 보면 저같이 사는 애가 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애정 가득하게 생각하는 걸 눈빛만 봐도 느껴졌거든요. 저같이 집에서 구박받는 애가 드물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마음속 깊이 상처받게 되더군요. 결국 엄마는 바람까지 나서 가출했습니다. 아빠가 의심하고 몰아세운 게 먼저였을지 아니면 엄마가 먼저 바람핀 건지는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드디어 집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귀를 찌를 듯한 고함이 사라졌으니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잠깐이었고 아빠랑 싸워도 되고 저를 혼내도 되니까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랑 이혼을 선택했고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버리고 떠나더라고요. 네가 봐도 그동안 엄마가 불쌍하게 산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도 새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엄마를 사랑해주는 아저씨를 만났거든. 그러니까 너도 엄마 있고 잘 살아.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아니잖아. 저도 같이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저는 엄마가 잘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같이 데려가 주시기만 하면 돼요. 밥도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아저씨랑 연애하는 것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저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네가 세상에 부모가 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아빠가 멀쩡하게 있는데 왜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내가 배 아파서 낳아줬으면 된 거 아니야?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 엄마는 끝까지 차가웠고 저에게는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저를 떠맡게 되었다며 길길이 날뛸 거라고 생각해서 겁을 먹었는데 순순히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엄마가 만나는 아저씨가 지갑 사정이 넉넉했나 봐요. 엄마가 양육비랍시고 돈을 조금씩 보내주니까 아빠도 저를 데리고 살기로 결심한 것 같았죠. 저는 고아원으로 버려질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양육비를 저에게 쓰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술 마시고 게임하러 다니면서 흥청망청 날려버렸어요. 제가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위해 용돈을 조금만 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귀찮아하더군요. 오히려 벌써부터 돈 타갈 생각부터 한다며 인상 쓰기나 했죠. 저는 아빠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고 친구들의 신발 주머니를 대신 들어주는 심부름을 하면서 준비물을 나눠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아빠는 바로 분노했고 얼른 보내라면서 고함을 질렀죠. 아니,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새로 만나던 남자랑 헤어졌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겠느냐고.
당신한테 깽값 한 번 받아본 적도 없고 빈털터리로 나왔는데 돈이 따로 있겠어? 나도 이제 내 생활비 벌기 바쁘단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애라도 데려갔어야지. 그러면 나는 양육비도 못 받고 떨거지까지 떠맡게 된 거잖아. 이거 처음부터 애 떨고 놓고 가려고 수작 부린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너 새로 만난 남자 같은 거 없었지? 그래, 나 말고 세상에 어떤 멍청이가 너 같은 걸 만나냐? 내가 당신인 줄 알아? 나는 지금도 남자가 줄을 섰어. 그냥 지겨워졌을 뿐이야. 어쨌든 내 주머니 다 뒤져봤자 동전 한 푼 없으니까 나한테 양육비 기대하지 마. 일자리 구해야 하니까 귀찮게 전화도 걸지 말고. 아빠는 그래도 책임져야 할 돈을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전화에 대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렇게 막 통보해버리면 어쩌라는 거냐며 악을 쓰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그동안 보내줬던 양육비는 어디에 쓴 건지 먼저 증명하라는 거였죠. 저한테 써온 게 맞다고 하면 어떻게든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빠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빠는 저보고 엄마를 설득해보라며 종용했지만 엄마가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저를 버리고 갔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는 진짜 저를 위해서 양육비 사용 내용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딱 봐도 아빠가 낭비했을 게 뻔하니까 그거 핑계로 돈줄 끊어버리려고 한 게 틀림없었죠. 어떻게 날뛰어도 엄마가 마음 바꿔먹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아빠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제가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술 마실 돈도 부족하고 게임하러 나가지도 못하니까 집안에 틀어박혔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자면 좋을 텐데 저한테 폭언에 대더라고요. 가끔은 저에게 손도 올려붙이더군요. 너는 내가 힘들어하는 게 안 보이냐? 예뻐할 만한 행동을 해야 내가 좋게 봐주지. 어디 가서 구걸이라도 해올 생각이 안 들어? 아니면 어깨라도 주물러줘야지. 매번 집에서 겁먹었단 얼굴로 분위기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국어를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 국어라는 걸 보면 바로 학교 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릴걸요? 그러면 아빠도 곤란해지실 거예요. 제가 국어라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지 엄마랑 똑같아서 말대답이 나오고. 너는 진짜 하나뿐인 딸이라는 게 애교도 없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구석이 있어. 내가 너 같은 거 낳자고 그년을 책임졌던 거라니. 너만 없었어도 더 좋은 여자 만났을 텐데. 지금 같았으면 이런 인간은 아빠로 두지 않겠다고 필요 없다며 그냥 뛰쳐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어렸고 그나마 저를 걷어주는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빠는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이대로 손가락만 빨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슈퍼에 취직했고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일자리를 구하고 나니까 집에는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자기만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일상이 좀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요즘 뭐 좋은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 때 갑자기 아빠가 집에 새엄마를 데려오더군요. 처음에는 기껏 데리고 와봤자 여자친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고도 없이 같이 살 거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최근 들어 배달하러 나가기 전에 머리 단장하며 헬멧을 조심스럽게 쓰고 거울 보는 시간이 늘어나더니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거였나 봐요. 그렇다 해도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을 텐데 벌써 둘이서는 결혼까지 말을 끝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빠가 새엄마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하더라고요. 배달 일이 끝나고 들어오면 새엄마가 좋아한다는 먹거리를 포장해왔고 길 가다가 예쁜 액세서리가 보이면 선물이라고 건네기도 했어요. 요리도 못하던 사람이 새엄마를 위해 레시피까지 찾아가며 서툰 솜씨로 음식을 만들었고 집안일도 솔선수범해서 도와주더라고요. 심지어 새엄마가 피곤해 보이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나서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껍데기만 우리 아빠고 영혼을 어디 팔아먹고 온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가 자상하게 구는 아빠를 어색해하니까 눈치껏 행동하라고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그제야 아빠가 젊고 예쁜 새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연기하는 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새엄마 덕분에 우리 집에도 화목한 분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저희 엄마랑 같이 살았을 때도 아빠가 이토록 다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씁쓸함이 남았죠. 저는 아빠가 데려온 사람이라서 새엄마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그랬듯이 새엄마도 금방 본 모습을 드러내서 저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생각보다 너무 좋은 분이셨죠. 처음에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고 있다는 걸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새엄마는 상냥했고 아빠보다도 더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를 낳고 길렀던 아빠와 엄마도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낯설었어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빠랑 갈라서게 되시면 어차피 버리고 가실 거잖아요.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셔도 아빠한테 고자질하지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저보다 새엄마를 더 좋아하거든요. 내가 너를 왜 버리고 갈 거라고 생각해? 나는 정말 너를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야. 아직 나를 받아들이기는 어색하겠지만 버려질 거란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불편하면 천천히 적응하자. 기다릴게. 저는 그런 거짓말 믿지 않을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가면 벗으시라고요. 제가 친딸도 아닌데 버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한테 잘 보이시려고 연기하지 않아도 돼요. 아빠는 제가 새엄마를 좋아하든 말든 관심 없을 테니까요. 저는 이런 애정이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퉁퉁거렸거든요. 그런데도 새엄마는 저한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편안해질 때까지 맞춰주실 뿐이었어요. 저의 이런 반응이 당연한 거라고 하시면서 재촉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빠는 역시 변하지 않더라고요. 새엄마 앞에선 한없이 매너 있고 순한 양인 척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슈퍼일도 때려치웠고요. 집에 들어앉아서는 새엄마한테 돈 좀 벌어오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아빠가 개과천선한 줄 알았는데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하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아빠 앞에서 한숨을 내쉬진 않았죠. 언제 또 기분이 나빴다며 저한테 고함을 내지를지 모르니까요. 돈 좀 벌어오란 말이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서방이 바깥에서 고생하는 것 같으면 먼저 두 팔 걷어올리고 뭐라도 구해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해. 당신 무슨 일 있어서 힘들어하는 거야? 그런 거라면 차라리 전부 설명을 해봐. 갑자기 왜 마음이 돌변한 거야? 그냥 같이 살면서 딸을 챙겨줬으면 한댔잖아. 딸이 엄마 없이 살고 있는 게 마음 아프다며. 그걸 믿었어? 그거야 당신 꼬시려고 내가 무슨 말을 못했겠어. 저런 딸년은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고 불쌍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딸년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밖에 나가 돈이나 벌어오란 말이야. 아빠는 처음에는 그나마 단순히 투덜거리는 정도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이 깊어지고 점점 말투도 날카로워지더니 결국 손찌검하던 버릇까지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막상 새엄마가 일자리를 구해보려 집을 나가면 문을 막아서고 휴대폰까지 빼앗으며 외출하지 못하게 했죠. 분명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게 분명하다면서 의심하고요. 하루 종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밥을 차려내라고 윽박지르기도 했고 심지어 새엄마가 저를 걱정해서 조금이라도 반박하면 집안 물건을 걷어차며 분을 사귀지 못했어요. 게다가 바깥에 나가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면 더 심했습니다. 술병을 던지면서 위협하거나 소파에 앉아 새엄마를 불러놓고 꼬치꼬치 따지면서 다그쳤거든요. 그러다 결국 새엄마의 머리채까지 잡아당기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저는 아빠가 낮잠 자고 있을 때 새엄마를 붙들고 도망가라고 밀어붙였죠. 지금이야말로 기회니까 얼른 도망치셔야 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봐온 아빠라는 인간은 변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 다정했던 건 새엄마 꼬시려고 연기한 거예요. 이제는 새엄마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으니까 더 심해지기만 할 거예요. 내가 나가면 너는 아직 어린데 혼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무슨 말인지는 알았다. 그런데 나는 도망갈 생각 없어. 딸을 두고 가는 엄마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 때문에 도망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낳으신 것도 아닌데 저는 새엄마 원망할 생각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가셔야 해요. 벌써 머리채까지 잡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걱정해주는 건 고마워. 그 마음만 소중히 간직할게.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너를 두고 갈 순 없어. 이게 바로 엄마 마음이거든. 이제 나를 설득해봤자 네 입만 아플 거야. 나는 앞으로도 여기 남아서 네 엄마로 살 거니까. 새엄마는 딸을 두고 어디 가겠느냐면서 정색까지 했습니다. 제가 경고해도 소용없으니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새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저를 낳은 엄마조차 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저를 낳은 엄마는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었고 얼굴 한 번 보러 온 적 없었는데 새엄마가 저를 책임지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두고 가야 할 이유가 수두룩 빽빽한데 새엄마는 단호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보험이라도 들어뒀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저렇게 폭군 같은 아빠 곁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새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서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밤에 야반 도주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새엄마는 끝까지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저라도 우리 아빠 같은 인간이랑 한 집 살기 싫다 싶었는데 한 번도 가출조차 시도한 적 없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눈앞에 찾아와도 새엄마는 요지부동이었죠. 아빠가 괴성을 질러가며 집안 가구를 부순 다음 날에도 새엄마는 저에게 생일 파티 해본 적이 있느냐며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 길거리에 누워있다가 그대로 객사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학교에 있을 때 들었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잔뜩 걱정하면서 전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아마 아빠도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제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슬프지도 않았고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속이 시원했던 것 같고 더 이상 저와 새엄마를 괴롭힐 존재가 사라졌다는 안도감만 묵직하게 밀려왔던 걸로 기억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자동으로 친할머니 집으로 가게 됐어요. 알고 보니 새엄마랑 아빠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았더라고요. 그냥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새엄마는 저에 대해 책임질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새엄마는 친할머니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새엄마는 언제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랑 같이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친할머니는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며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새엄마가 며느리나 다름없으니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사실상 무료로 일을 시키더라고요. 다른 직원에겐 임금을 주면서 새엄마에겐 당연하다는 듯이 공짜 노동을 요구한 거죠. 그런데도 새엄마는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묵묵히 일했고 힘든 내색도 하지 않으면서 저와 함께 살아갔어요. 새엄마는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 했고 무거운 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옮기느라 파스를 엄청 붙여가며 겨우 잠들어야 했죠. 확실하게 선을 그을 명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지켜주시는 새엄마를 보게 되니까 저도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동안 떠나지 않으셨죠. 저는 대학은 포기하고 잡일하면서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러면서 제 돈을 벌게 되니까 독립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새엄마에게 같이 나가 살자고 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 살면 여기에 계속 계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고생은 그만하고 자유롭게 둘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제가 남들처럼 효도는 못하더라도 생활비는 낼 수 있거든요. 책임지겠다고 약속할게요. 뭐?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그러는 거라면 괜찮아. 네가 정말 나랑 같이 살고 싶은 게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도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결론 내린 거예요. 저는 새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도 새엄마만이 저한테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도 돈 벌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살아요. 새엄마는 기대도 하지 못하셨다는 듯이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을 감추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새엄마는 결국 저랑 같이 살겠다고 응해주셨어요. 새엄마가 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실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 행복하더군요. 물론 친가 쪽 식구들은 난리가 났어요. 특히 친할머니는 진짜 핏줄도 아닌데 뭘 그렇게 잘해주냐며 혀를 차셨고 다른 친척들도 은혜를 모르는 년이라며 손가락질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겐 그런 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준 가족은 오직 새엄마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새엄만 둘이서 조용하고 단란한 생활을 시작했어요. 새엄마랑 둘이 살기 시작하면서 인생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이 얼마나 편안하고 포근한 곳인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새엄마 곁에서 늦은 보답이라도 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워낙 아빠가 일으킨 불화를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던 터라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기도 했거든요. 무슨 보답이야. 내가 그런 거 바라고 키웠는 줄 알아?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효도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라. 여태까지 네 곁에 남아 있었던 걸 후회한 적 없는데 처음으로 후회되려고 그래. 꼭 새엄마한테 은혜를 갚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화목한 가정이라는 걸 겪어본 적 없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딸이 혼자 살지 않게 옆에 있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옛날에 네가 도망가라고 할 때 고집 부려서 그런가? 네 고집도 상당한 것 같다. 내가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멋진 사람이 다가오는데 밀어낼 생각은 하지 마. 원래 부모가 되면 자식이 짝꿍 찾는 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는 법이니까. 새엄마랑 같이 살면서 서로를 좀 더 편하게 여기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고 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저는 고졸로 입사해서 잡일과 보조 위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했는데요. 지각 한 번 없이 다니니까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직원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상사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느껴지니까 저도 더욱 의욕이 생겨 열심히 일했죠. 특히나 저는 어릴 때부터 거친 부모님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문의 전화를 받아도 당황하지 않고 매끄럽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과정에 한몫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래처 분들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저한테 맡기셨거든요. 저는 외모에 대한 욕심도 없고 화장이나 옷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새엄마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만이 목표였고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차곡차곡 모으기 바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새엄마랑 둘이서 지내기에 부족함 없는 작은 집까지 한 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저랑 새엄만 이사하는 날 어린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잔뜩 들떠 있었어요. 이제 남에게 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첫 보금자리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새엄마는 입구에서 한참을 서서 집안을 둘러보셨고 갑자기 두 팔을 벌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전부 제 덕분이라고 하면서 이런 호강을 누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죠. 그런 새엄마를 보니까 저도 덩달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원래 이사했으니까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했는데 그날 저랑 새엄마는 너무 울어서 저녁을 건너뛰었답니다. 특별히 화려한 삶을 꿈꾸지도 않았고 그저 새엄마와 앞으로도 함께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가장 큰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새엄마랑 사이좋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는데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이제 드디어 무탈한 일상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는데 인생이라는 건 도저히 제 편이 아닌 것 같았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새엄마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신 거예요. 앞으로 효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이런 시련이 닥친 건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아무리 담담하려 해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새엄마는 오히려 저를 다독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새엄마도 속으로는 겁이 났을 텐데 장난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원래 인생이 평탄하기만 하면 재미없지 않겠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요즘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도 불린다더라. 괜찮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원래 고난에 강한 여자거든. 너도 알잖아. 그래도 치료받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떡해요. 병원비 같은 건 생각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으세요. 끼니도 거르지 마시고 입맛 없더라도 든든하게 챙겨 드셔야 해요. 제가 꼭 회복하는 거 도와드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든든한 딸이 있는 거 보면 복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게. 너도 울지 말고 씩씩하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엄마이고 싶지 않거든. 아무리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도 불린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암이니까 두려웠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도 이렇게 두렵진 않았는데 새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제 정말 저 혼자 남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새엄마가 일기에 발견하셨다는 거였어요. 전이도 되지 않아서 완전 초기에 발견한 거라며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새엄마는 서울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저는 휴가를 몰아서 쓰며 곁을 지키기로 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흔쾌히 이해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마른 체구였던 새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수술 때문에 굵은 바늘을 꽂아뒀는데 제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새엄마가 좀 더 편하게 계셨으면 해서 1인실을 잡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새엄마가 극구 만류하시더군요. 제가 본인 때문에 큰돈 쓰게 되는 걸 미안해하시는 눈치였죠. 나 때문에 휴가 써놓고 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안쓰러워 죽겠다. 1인실 가봐야 크게 차이도 없을 것 같아. 이미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푹 쉬고 있거든.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나한테 다 쓰려고 하지 마라. 저는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자기 부모한테 돈을 아끼는 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편찮으셔서 쓰는 돈이잖아요. 제가 새엄마를 위해 돈 쓰는 걸 마음의 비처럼 여기시는 게 더 서운해요. 그럼 나으면 꽃구경이나 가자. 병원비보다는 여행 가서 즐거운 일에 쓰는 게 훨씬 낫잖아. 이왕 네 돈 쓰는 건데 나중에 슬프고 힘든 기억으로 남는 것보다 실컷 웃고 떠들면서 추억하는 게 좋겠어. 결국 저는 새엄마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엄마에게 푹 쉬고 회복해서 꼭 꽃구경을 가자고 손가락 걸었어요. 새엄마는 수술하면서 원래 4일 정도 입원하기로 했는데요. 예기치 않게 입원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잠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말았죠. 저는 옆자리 간병인에게 잠깐만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그분을 통해 동료 간병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새엄마도 저를 안심시키고 잘 다녀오라면서 병실 앞까지 배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거래처 회장님을 우연히 마주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저랑 통화할 때 목소리가 밝아 기분이 좋다며 예뻐해 주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회장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묘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병원에는 어쩌다 오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새엄마가 수술하고 입원하셨다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죠. 그랬더니 회장님은 눈물을 삼키면서 우리 새엄마가 본인의 죽은 와이프랑 똑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젊은 시절의 한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마주하자마자 얼어붙었다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는 새엄마랑 같이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친딸도 아니고 우리 아빠랑 법적인 부부도 아니었는데 왜 끝까지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하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새엄마는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새엄마는 우리 아빠를 만나기 전에 서울에 사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까지 약속했던 약혼자가 따로 있었죠. 하지만 약혼자가 당시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느라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혼자가 없는 틈을 타서 새엄마의 예비 시댁이 거의 폭군처럼 못살게 굴었다고 했어요. 새엄마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지금이라도 파혼한다고 해.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뭘 할 수 있는데 내조 하나 제대로 하겠어? 너만 사라지면 우리 아들이랑 별일 없이 지낼 수 있다. 내가 우리 아들 고생해서 키운 건 너 따위한테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어머님, 사실 제가 임신했어요. 제가 어머님께도 정성을 다할 거고 그이한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못나게 보이더라도 이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그인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게 뭐라고? 너나 우리 아들이나 이렇게 고집불통인 거냐? 살아가면서 사랑이 밥 한 숟갈이라도 먹여줄 것 같아? 내 마음이 돌아설 일은 없으니까 빨리 포기해. 애 하나 덜컥 임신했다고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새엄마는 당시에 아이까지 임신한 상황이었는데도 극심하게 고생하셨습니다. 예비시댁에선 걸핏하면 며느리 테스트를 보겠다면서 새엄마를 불러들였는데요. 새엄마는 어떻게든 약혼자의 집안에서 당당하게 허락받고 싶은 마음에 매번 찾아갔다고 했어요. 예비시댁에서는 새엄마를 하녀처럼 부려먹으며 기본적인 휴식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차갑게 자격이 없다며 쏘아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새엄마가 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밥상을 엎는 일이 다반사였고 손님이 오면 일부러 더 거친 일을 시키면서 온갖 모욕을 줬다고 했죠. 게다가 그 손님들은 약혼자에게 걸맞는 신부감을 모으기 위한 중매쟁이들이었고요. 새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마음 깊이 상처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댁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비 시누이도 중매쟁이들 앞에서 이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계집애의 길을 꺾어줄 신부감을 구해달라고 대놓고 조롱한 거예요. 새엄마는 사랑하는 약혼자와 아이를 위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몸이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고생 끝에 아이까지 흘려보내고 말았죠. 새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휩싸여 결국 스스로 약혼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어차피 약혼자는 해외에 있으면서 새엄마가 아직 본인 아이를 임신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새엄마는 예비 시댁의 괴롭힘을 견디면서도 직접 얼굴을 보고 임신 사실을 전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만 거예요. 예비 시댁에선 안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찰나 잘 됐다며 기뻐했다고 했죠. 그런 게 다 운명인 거다. 네가 괜히 고집 부리면서 우리 아들 발목 붙잡으려고 하니까 애도 떨어져 나간 거라고. 이제 주제 파악이 되냐? 네가 감히 우리 가문의 피를 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우스웠다. 정말 사람도 아니시네요. 제 아이가 저를 구해준 거나 다름없어요. 저도 더 이상 엮이기 싫다고요. 생명 하나가 우리 곁에 와줬다가 사라진 건데 그게 기쁘세요? 저도 이제 이 집안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됐고 우리 아들한테는 알아서 둘러댈 테니까 코빼기도 보일 생각하지 마라. 각자 분수에 맞게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 거라고. 친작 알아서 포기했으면 우리도 이 정도로 들들 볶진 않았을 거다. 당시 새엄마는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고 병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약혼자와 정을 떼고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던 거였죠. 이미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떠나갔는데 약혼자와 결혼한다고 행복을 되찾을 수는 없을 거라 여기셨다고 해요. 저는 거래처 회장님이 지갑에서 꺼내 보여주신 사진을 보고 우리 새엄마가 사랑했다던 약혼자가 누구였는지 단박에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회장님은 새엄마가 이미 오래전 죽었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새엄마 친정에서도 새엄마가 강경하게 예비 시댁과 연을 끊고자 하는 마음을 보이니까 찾지 말고 잊고 살라는 의도에서 동조해 주셨던 거예요. 게다가 새엄마 친정도 예비 시댁과 비교하면 힘이 그다지 없었거든요.
그나마 예비시댁에서 새엄마가 떠날 때 멀리 가서 정착하고 돌아오지 말라는 의미로 돈을 쥐어줬는데 새엄마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친정에 다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엄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제가 살던 동네에 왔다가 엄마 없이 자란다는 저를 친딸처럼 키우기로 결심하셨던 거죠. 뱃속에 있던 아이는 지키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이 떠나보냈지만 저만큼은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곁에 머물러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회장님을 우리 새엄마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새엄마는 회장님을 보자마자 그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바로 알아보신 것 같았어요.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미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죠. 회장님도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가까이 다가가시더라고요. 회장님과 새엄마가 눈물의 재회를 이루는데 지켜보는 저도 오열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회장님에게 그동안 새엄마가 어떤 일들을 견뎌내셔야 했는지 모두 털어놓았죠. 회장님은 당연히 격하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이 모든 걸 견디고 참아왔던 거야? 나는 당신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모든 걸 놓아버릴 생각까지 했어. 그런데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당신 따라 죽는 걸 보면 마음 아파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거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나한텐 그게 최선이었어. 이미 나는 상처받고 다쳐서 심신이 온전치 않았거든. 이렇게 다시 만나고 당신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그래도 나는 우리 딸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으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그래도 당신을 그렇게 만신창이로 만든 우리 가족들을 용서할 수 없어. 물론 당신을 돈도 안 주고 이용하려 들었던 그 집구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강제로 떨어져 살았던 만큼 괴롭게 만들어줄 거야. 당신에게서 눈물 나게 만든 만큼 내가 피눈물 흘리게 만들 거라고. 회장님은 본인의 가족들에게도 복수를 다짐했고 우리 친할머니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어요. 항상 저에게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봐 주시던 회장님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를 갈면서 주먹을 꽉 쥐고 계셨죠. 저는 오히려 새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보호해줄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회장님은 결심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바로 일을 해결해 나가시더라고요. 우선 친할머니부터 재빠르게 처리하셨어요. 우리 새엄마를 사실상 며느리니까 가족인 거라면서 식당에서 무급으로 노동하게 만든 건 꽤 오래된 일이긴 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더군요. 단순히 가족끼리 돕는 수준을 넘어 장기간 노동을 제공하는데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명백했거든요. 게다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시키셨으니 이건 타협할 수 없이 불법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었죠. 우리 친가에선 변명만 늘어놓으면서도 우리가 정이 없다는 식이었어요. 가족 간에 서로 도왔을 뿐인데 정이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우리 아들하고 혼인신고도 안 했지만 진짜 며느리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친하게 지내보려고 식당으로 부른 것 아니겠냐고.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은 몰랐다. 남의 땀이랑 눈물로 잘 먹고 잘 사셨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르셔야죠. 당장 손녀인 저한테도 쌀쌀맞게 구셨으면서 새엄마를 진짜 며느리로 생각하셨다는 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손님들한테도 감사하니까 무료로 퍼주시든지요. 아니, 너는 내 손녀라는 게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야? 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기가 찰 거다. 어디 불효막심하게 할머니 앞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거야. 네 아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빠는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진작 저한테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했을걸요? 할머니 아들 그렇게 좋은 아빠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새엄마 만나고 나서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친할머니는 우리 새엄마가 했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물론 벌금도 물어야 했고요. 친할머니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식당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할머니는 식당을 닫아야 하는 순간까지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은 사업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본인 부모와 여동생한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살고 계셨는데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지원을 전부 끊어버리셨죠. 회장님의 가족들은 회장님 믿고 사치 부리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 내린 거나 다름없었어요. 씀씀이가 커진 터라 줄이기도 어려워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아우성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머님 말씀 믿고 제 와이프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나간 시간을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한테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한참 전에 헤어진 약혼자 하나 때문에 진짜 가족을 버리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네 여동생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는 너를 낳고 기른 부모인데 이렇게 다 늙어서 힘도 없는 상황에 버리려고 하는 거냐고? 지금 반성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을지도 모를 우리 아이까지 세상 빛도 못 보고 떠나버렸는데 어디서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알아서 길바닥에서 살든 말든 저는 이제 관심도 없어요. 회장님이 아이까지 거론하며 분노하고 칼같이 선을 긋자 회장님의 가족들은 더는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회장님은 집에서도 나가라고 선언했고 회장님의 가족들은 한순간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우리 새엄마에게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테니 회장님을 설득해달라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제 우리 새엄마도 받아줄 의향이 없었죠. 당시에는 아이를 잃고 심신이 허약해져서 힘없이 상황에 수긍했지만 이제는 새엄마에게 회장님이라는 든든한 편이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의 가족들은 평생 빨대 꽂고 살다가 직접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울며 불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가면서 살 곳을 옮겨 다닌다고 하던데 사치 부릴 때는 희희낙낙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도와줘야 할 처지에 놓이니까 다들 의리도 없이 손절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사연을 쓰는 지금 새엄마는 수술을 마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예후가 좋고 아직까지 재발이 일어나지 않아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이 무색할 정도로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게다가 새엄마는 회장님과 뒤늦게라도 혼인신고를 하셨어요. 두 분이 아직도 풋풋하게 연인 사이인 것처럼 지내는 걸 보면 저절로 흐뭇한 웃음이 나오곤 해요.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새엄마가 마음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저도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워요. 무엇보다 새엄마가 더 이상 스트레스 없이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계시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회장님은 새엄마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새엄마가 저를 친딸로 생각해 주셨던 것처럼 회장님도 저를 공식적으로 입양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답니다. 저는 기존 직장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는데요. 회장님이 거래처로 들어오라고 여러 번 권유하셨지만 저를 믿고 뽑아준 회사에 대한 애정이 컸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겠더라고요. 대신 회장님은 우리 회사를 계속 거래처로 유지하며 꾸준히 일감을 주셨고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도 입지를 굳히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마음 둘 곳 없고 불행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엄마의 딸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남은 인생 효도하면서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으니까 이제 아프지 마시고 즐거운 일만 하세요. 이런 기특한 말을 해주다니 너무 고마워. 마음 쓰이던 꼬마 숙녀가 벌써 이렇게 컸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우리 그이랑 재회한 것도 물론 기쁘지만 네가 나한테 정말 귀한 딸이라는 거 잊지 마. 솔직히 저는 아직도 엄마가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멀었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의 빚이 다 다를 때까지 평생 제 옆에 계셔야 해요. 아직도 그 애정을 보답하려면 멀었으니까요. 우리 진짜 오래오래 웃으면서 살아요.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새엄마, 아니 이제는 진짜 엄마는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저도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언젠간 꼭 하고 싶었고 누군가가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적어나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처럼 끝까지 버티라고, 언젠가는 따뜻한 손길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